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86년 8월 13일 새벽, 미국 텍사스주 라운드록시에서 마이클 모던이라는 남자는 달콤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곁에 누워있는 아내 크리스틴과 옆에 작은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든 3살 아들 에릭 모턴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전날 8월 12일은 그의 32번째 생일이었고 그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퇴근해 집에 돌아온 그는 한껏 차려입은 아내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세 식구는 근처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즐긴 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아내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이클은 멋진 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샤워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내는 이미 지쳐 침대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고생하는 아내를 헤아린 마이클은 아내를 깨우지 않고 불을 끄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그는 일찌감치 세면을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아직 잠든 아내에게 작은 장난을 치고 싶어 메모지에 전날 친밀한 시간을 갖지 못한 아쉬움을 적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정말 화난 줄로 오해하지 않도록 일부러 끝에는 사랑해라고 덧붙이고는 그 쪽지를 욕실 세면대 위에 남겨둔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일을 마친 뒤 마이클은 평소처럼 차를 몰아 유치원으로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오늘은 크리스틴이 평소처럼 아이들 맡기지 않았다고 말했고 의아해진 마이클은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뜻밖에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낯선 남자였고 그는 자신들이 경찰이라며 마이클의 아내 크리스틴이 그날 일찍 누군가에게 살해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사실 그날 정오 무렵 한 이웃이 더러운 기저귀를 찬 아이가 동네를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나가 아이를 안아 올렸고 그 아이가 에릭임을 알아보자 모턴 부부가 문을 잠그는 걸 잊어 장난꾸러기 아이가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친절히 에릭을 집으로 데려가 반쯤 열린 집문을 밀고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은 채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있는 의자와 흩어진 옷가지를 지나 침실로 들어섰을 때 눈앞에 끔찍한 광경에 놀라 급히 물러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뒤 도착한 경찰은 침실 침대에서 처참히 숨져있는 크리스틴을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몸에서는 성적 침해 흔적은 없었지만 무딘 물체로 반복적으로 맞아 머리 전체에 골절이 있었습니다. 이후 범인은 그녀의 몸을 담요로 덮고 그 위에 여행가방 2개를 눌러놓았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는 매우 난해해 경찰도 한동안 수사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남편 마이클의 고통과 슬픔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그 뒤 한 달 남짓 그는 목류병자처럼 아내의 장례와 뒤처리를 치르고 혼자 아이를 돌보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9월 25일 비통한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가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마이클은 수사 진척 상황이나 어쩌면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려주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명령 한마디와 함께 여러 경찰이 들이닥쳐 그의 품에서 아이를 억지로 떼어내고 그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이미 그를 아내를 해친 범인으로 단정한 상태였던 것이죠. 마이클이 끌려갈 때 아들이 계속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던 공포의 울음소리는 그의 가슴에 영원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떤 근거로 마이클을 범인이라 본 것일까요? 이유는 다름 아닌 마이클이 남겨둔 그 쪽지였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아내 크리스틴이 잠자리를 거부하자 마이클이 격분했고 그 분노로 아내를 잔혹하게 때려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혐의 앞에서 마이클은 담담했습니다. 자신이 결백하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는 체포 순간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그 쪽지는 아내와 주고받던 위트 섞인 장난일 뿐이며 그날 아침 집을 나설 때는 아내가 살아 있었다고요. 동료들도 그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었기에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좋은 일이 없는 건 두렵지 않지만 좋은 사람이 없는 게 더 두렵다는 말처럼 그 사람이 바로 이 사건의 검사 켄 앤더슨이었습니다. 켄은 사법 시스템에서 떠오르는 신성이었고 매우 영리하며 야망도 컸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태도와 법정에서 피고인을 가차없이 비꼬고 조롱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전까지 켄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흉악한 상해 사건의 범인을 유죄로 만든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소를 성공시키느냐가 그의 향후 커리어에 분명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분명 그의 마음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으며
핵심은 어떻게든 자신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켄은 이 사건 정보를 약간 손질해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앵커들의 보도를 통해 사건을 지켜보는 대중의 인식 속에 점차 이런 그림이 심어졌습니다. 마이클과 아내의 관계에는 이미 문제가 있었고 생일 밤 아내가 그의 요구를 거절해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 마이클은 짐승 같은 본능에 지배되는 괴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어디까지나 증거가 아니었고 켄에게 필요한 것은 마이클에게 유리한 알리바이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판 막바지에 그는 지역의 법의학자 한 사람, 로베르트 바야라도를 증인으로 불러세웠습니다. 로베르트는 피해자 크리스틴의 위 내용물을 검사한 결과 소화 상태에 비추어 사망 시점은 8월 13일 오전이 아니라 더 이른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침 마이클이 집에 있던 시간대였고 이른바 전문가 증언이 더해지자 마이클의 모든 자기 변호는 한순간에 힘을 잃었습니다. 1987년 2월 17일 최후 변론에서 검사 켄은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마주하고 범행 현장을 묘사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고인에게 정의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배심원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기 위해 그는 마이클이 범행 후 아내를 성폭행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부검 결과 크리스틴의 몸에는 성적 침해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법정은 이미 켄의 유도에 휩쓸려 감정만 난무했고 사실은 뒷전이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배심원단들이 곧 마이클의 1급 살인 유죄를 인정해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을 들은 마이클의 머릿속은 다시 새하얘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기계적으로 나는 무죄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상 사람들, 아마 검사 켄을 제외하면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감된 뒤 마이클은 끈질기게 항소를 거듭했지만 매번 법원은 냉정하게 기각했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그에게 유일한 위안은 아들 에릭이 반년에 한 번씩 오는 면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아이는 자라났고 그를 보자마자 기뻐하던 소년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으며 만남 뒤에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에릭 역시 경찰과 언론 보도를 믿기 시작해 자신을 크리스틴을 해친 범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결국 성인이 된 뒤 에릭은 법적 절차로 성을 바꾸고 마이클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는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아들을 되찾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당당히 밖으로 걸어나오는 것뿐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2004년, 복역 17년 만에 마침내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이클이 얼마 전 설립된 무고자 프로젝트라는 단체에 연락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최신 DNA 등 법의학 기술로 억울한 사건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주는 데 힘을 쓰고 소속 변호사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무료로 돕는 곳으로 마이클에게 배정된 변호사의 이름은 존 랠리였습니다. 존은 이 사건 전에는 사실 민사사건 변호사였고 주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 소비자 권익 관련 사건을 맡았으며 형사사건은 단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고자 프로젝트에서 전화를 걸어 마이클을 도울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존의 마음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보내온 사건 자료를 대략 살펴본 뒤 그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형사 경험이 전무한 그조차도 검사가 마이클을 유죄로 몰고 가기 위해 의존한 증거들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쪽지였습니다. 아내를 해친 남편이라면 누가 자신의 불리한 증거를 그렇게 대놓고 현장에 남겨두겠습니까? 사건 후 마이클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2번 받았고 모두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그 쪽지가 아내와의 장난이었다는 그의 말이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또 마이클과 아내 사이에 감정적 갈등이 있었다거나 이 가정에 폭력이 있었다는 증언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마이클의 알리바이를 뒤집는 핵심 증거로 제시된 부분에도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물로 사망 시점을 추정하는 방식은 이미 연구 결과 과학적이지 않음이 입증되어 현대 수사에서는 폐기된 기법입니다. 게다가 당시 그 법의학자는 사건 며칠 뒤에야 크리스틴의 시신을 접촉해 검사를 했으니 정확성은 더더욱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증거 기반은 애초부터 약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교도소로 가서 마이클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뒤 존은 그가 지닌 정직함과 굳건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이 남자가 무고하다고 확신했고 반드시 끝까지 그를 위해 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존은 마이클의 주된 대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사건을 맡기로 하자 무고자 프로젝트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변호사들을 모아 그와 함께 팀을 꾸려 이 사건의 허점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 목록을 검토하던 중
그들은 수많은 오류와 불합리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수사경찰과 검사가 마이클에게 유리한 증거를 대량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불법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지금 손에 쥔 돌파구는 혈흔이 묻은 파란 두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지저분한 두건은 사건 직후 한 경찰관이 주변 거리를 수색하던 중 수십 미터 떨어진 공사장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DNA 기술이 없어 두건의 혈흔을 제대로 검사할 수 없었기에 경찰은 그것을 증거 봉투에 넣어 간단히 등록만 하고 보관실에 넣어둔 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이르러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존은 두건에서 크리스틴의 DNA와 진범의 DNA를 찾아내기만 하면 마이클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그 두건을 확보해 DNA 감정을 하겠다고 요청하자 매우 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신청에 대한 대답은 묵묵부답이었고 2004년에서 2005년으로 해가 바뀌어도 답신이 없었습니다. 지방검찰청에 거듭 전화를 한 끝에 돌아온 것은 거절 통보였기에 분개한 존은 직접 찾아가 담당 검사와 논쟁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었지만 검사는 담담하게 그만하세요. 이런 검사를 하면 일만 더 복잡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 정말 문제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었지만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존 일행의 노력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바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존의 요청을 거부한 검사의 이름은 브래들리로 마이클을 유죄로 만든 그 검사 켄의 후임이자 켄이 직접 발탁한 제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지역의 판사가 되어 사법 시스템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마이클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폭로된다면 켄에게 큰 타격이 되는 것은 분명했기에 켄과 그의 측근들은 당연히 이를 전력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지역 사법의 토호 같은 존재를 상대로도 존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청문회를 신청해 두 건에 대한 DNA 검사 거부 결정을 뒤집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문회는 긴 법적 절차와 누군가의 고의적 지연까지 겹치며 3년이 지난 200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법원의 심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 존은 DNA 검사가 진실을 밝히고 진범을 찾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검찰의 거부와 방해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판사가 검찰의 증거 제출을 강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판사는 이미 검찰 측과 사전에 교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이 반박 출석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존 측의 패소 결정을 내렸고 이는 변호인단의 사기를 크게 꺾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은 교도소에 있는 마이클 본인에게까지 공세를 펼쳤습니다. 청문회가 실패한 지 며칠 뒤 존은 마이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도소 측에서 그를 찾아와 가석방을 자유로 주겠다고 했다는 것인데 단 전제 조건은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 자신임을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존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당시 마이클은 이미 21년째 수감 중이었고 서명 한 번이면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화기 너머의 마이클은 몇 초간 침묵한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이미 그에게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결백뿐이었습니다. 무죄로서 감옥을 나갈 수 없다면 그는 차라리 영원히 나가지 않겠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이클의 결심은 변호인단을 다시금 고무시켰고 그들은 곧바로 항소법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010년 무고자 프로젝트가 마이클을 위해 싸우기 시작한 지 정확히 6년 만에 법원은 마침내 변호인단의 요구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두 건을 반드시 감정에 회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존이 요청한 당시 경찰의 원본 문서 열람도 승인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 검찰은 끝까지 핑계를 댔지만 법원의 명령 앞에서 결국 모든 자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서류를 펼쳐본 변호사들은 즉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경찰과 후임검찰이 처음부터 마이클이 범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했지만 관련 자료와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겨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살인사건 직후 경찰은 집 뒷문 근처의 진흙바닥에서 사람 발자국을 채취했습니다. 이후 집 주변에서도 동일한 발자국이 발견되어 사건 당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가 집을 드나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집의 슬라이딩 유리문에서도 지문도 하나 채취했지만 이 지문에 대해 대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근처 이웃들의 진술에는 사건 며칠 전부터 동네를 배회하던 흰색 밴이 자주 목격되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운전자는 파란 두건을 쓴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이후 누군가는 그 남자가 마이클 집 뒤편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크리스틴의 장례식에서 겨우 3살이던 에릭과 그의 외할머니, 즉 크리스틴의 어머니가 에릭이 직접 목격한 어머니 피살의 경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니? 울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었니? 괴물이 왔으니까요. 괴물이 무얼 했니? 엄마를 때렸어요. 엄마는 아직 울고 있었니? 아니요, 엄마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괴물이 파란색 여행 가방 하나를 침대에 던졌고 그는 화가 났어요. 괴물이 엄마를 다치게 했니? 네. 엄마는 병원에 가야 해요. 괴물은 컸니? 네. 그리고서 외할머니가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있었니? 에릭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요. 저랑 엄마만 있었어요.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이 대화를 상세히 기록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아이가 당시 너무 어려서 자신이 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의 눈에는 화가 난 아버지가 괴물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이 대화는 증거 목록에서 삭제되어 무려 25년 동안 은폐되었습니다. 에릭 자신도 너무 어려서 그때 본 일과 외할머니와의 이 대화 내용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요컨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검사캐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조항과 규정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부족한 것은 바로 그 결정적인 DNA 증거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2011년 6월이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 파란 두건에서 크리스틴의 DNA와 마이클이 아닌 한 남성의 DNA가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대조 결과 주 경계를 넘나들며 범행을 저질렀고 중범죄 전과 3건이 있는 남성 마크 앨런 노우드가 곧바로 특정되었습니다. 마크의 기록에는 절도, 강도, 상해 전력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는 번번이 중형을 피했습니다. 그의 자료를 본 변호인단은 그가 이 사건 하나만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DNA를 미제 사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고 마침내 또 한 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데브라 마스터스 베이커라는 여성이었고 그녀도 자택에서 살해되었으며 현장은 크리스틴의 집에서 20km가 채 되지 않는 곳이었고 사건 시점은 1988년 크리스틴 피살 2년 뒤였습니다. 현장 정황도 놀라울 만큼 일치했습니다. 데브라의 몸에는 성적 침해 흔적이 없었고 머리를 둔 뒤로 만져 숨졌으며 시신 위에는 범인이 각종 답동사니를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현장에서 몇 가닥의 모발을 채취했고 바로 그 자료를 통해 마크와 이 사건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경찰과 검찰은 한 무고한 사람을 종신형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진범을 계속 풀어둔 탓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을 더 희생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극도로 악질적인 일이었죠.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자 대중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2011년 10월 4일 마이클의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자유의 몸으로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가 25년 동안 겪은 고난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진범 마크 노우드는 곧바로 체포되어 크리스틴과 데브라를 살해한 혐의로 연속된 무기징역 2건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억울한 판결을 만들어낸 당시의 검사 켄 앤더슨도 책임을 물어 직위와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고 직무상 위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역사상 최초로 수감된 검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실효성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은 고작 10일 구금이었고 수감 5일 만에 모범수라며 조기 석방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법원은 마이클에 대한 유죄 판결을 공식 취소했고 일시금 200만 달러의 배상과 함께 생전 매달 12,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마이클에게 가장 큰 기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인 아들 에릭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었고 그는 할아버지가 되어 오래간만에 가족의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본인의 노력으로 직장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잘생긴 의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뉴욕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차례대로 실종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아래 기이한 진실이 사람들께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또 어떤 복잡한 관계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03년으로 돌아가 사건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미국 최대의 도시인 뉴욕은 미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와 금융, 그리고 상업과 무역, 또 문화와 매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듣는 브로드웨이와 월스트리트는 모두 뉴욕에 위치하죠. 뉴욕은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곳에는 300만 명을 넘는 이민자들이 지내고 있고 20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가장 다양한 인구 집단이 모여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마리아 필라크루즈는 성공한 직장인으로 성공한 여성 투자 은행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포덤 대학교에서 MBA 학위를 취득한 후 시티은행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한 뒤 유명한 바클레이스 캐피털로 이직하여 수석 신용대출 애널리스트로 연봉이 20만 달러 이상, 한화로 약 2억 6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녀에게는 이미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5세의 마리아는 키가 150cm에 불과하고 몸무게는 40kg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녀의 키는 조금 작았어도 항상 활기찼습니다. 그녀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 관리도 잘해서 겉보기에 25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본인의 생활에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태어나 꿈을 이루기 위해 과감히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간 그녀는 미국 이민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조퇴한 적도 없으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실한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2003년 4월 14일,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항상 가장 일찍 도착하는 마리아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녀의 핸드폰이 꺼져 있었고 아파트로 연락을 해도 전화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기다리게 된 동료들은 결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마리아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문 앞에는 3일간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쌓여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마리아의 상사 한스는 마리아가 입사할 때 등록한 비상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뉴저지에 사는 마리아의 작은 어머니였는데 작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녀의 아파트로 가게 하였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그들은 마리아 아파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싸한 느낌이 들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접시가 높이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포도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뒤집힌 흔적과 싸운 흔적이 없었고 붉은 자국도 없으며 마리아만이 사라졌습니다. 마리아의 가족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뉴욕 경찰은 이러한 실종 사건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마 사건을 조사하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03년 초 4개월 동안 뉴욕 경찰서에서는 18,400건이 넘는 실종 신고 접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전의 실종자까지 계산하면 더 무서운 숫자일 겁니다. 대부분의 실종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이것 또한 뉴욕 경찰의 무능을 증명하였습니다. 마리아의 가족은 경찰을 믿지 못하여 사람 찾는 공고를 대량 인쇄하여 뉴욕의 거리에 붙였으며 또 여러 기자를 연락하여 뉴욕의 주요 신문에 실종자 공지를 게재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웹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를 수집하였죠.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유력한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단지 4월 13일 오전 11시쯤 마리아가 근처 교회로 가는 걸 누군가가 목격했다는 것과 그녀가 회사로 가 다음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챙겼다는 것만 알게 됐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근처의 CCTV를 통해 마리아가 사라지기 전 별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약속이 있는지 빠른 속도로 거리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미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누구를 만나러 간 것일까요? 마리아의 컴퓨터에서 이메일 내역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마리아가 수년 동안 흑모설이라는 병에 시달렸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구강질환의 일종으로 환자의 혀가 검게 변하게 됩니다. 신체 건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보기에는 좋지 않았죠. 마리아는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사라지기 이틀 전 그녀는 갑자기 의사와의 예약을 취소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녀가 실종된 날에 그녀의 신용카드 이용 내역에 따르면 그녀가 그 의사의 병원 근처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의사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의사가 신용카드 결제 말고 미화로 400달러, 한화로 약 52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라지기 전에 바로 400달러를 인출했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경찰은 레이저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마리아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여 경찰 측은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사의 이름은 딘 파이엘로인데요. 경찰이 그에게 신문을 하려고 했을 때 그가 병원은 닫고 저택을 팔고 이미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모든 걸 포기하고 혼자 출국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1959년 딘 파이엘로는 뉴저지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또 매우 똑똑하여 이웃들은 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메디슨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는 동급생들로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물론 그에게 큰 기대를 품고 있었죠. 1977년에 딘은 렌셀러 폴리테크닉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탄탄한 몸매로 유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원래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딘은 2학년이 되자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었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공사 작업반장까지 맡게 되었죠. 그리고 막노동을 하게 된 딘의 몸매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처음 딘의 아버지는 아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에 아주 불만스러웠지만 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잘 지내는 걸 보고 점차 아들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딘은 하나의 결정으로 아버지를 화나게 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딘은 자신이 동성애자이며 남성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그 후로 그는 게이바와 나이트클럽을 방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딘은 잘생긴 외모로 아주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내내 딘은 다양한 나이트클럽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남자친구들도 계속 바뀌게 됐습니다. 딘은 놀기 좋아했지만 그의 사업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공사 작업반장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건설업으로 많은 수입을 얻게 되어 뉴욕에서 고가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기도 하였죠. 그의 주택은 오래되었는데요. 이는 또 꽤 유명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때 국제에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마리아 예리차의 집이었습니다. 집을 구입한 딘은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딘은 더 이상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술에 중독됐을 뿐만 아니라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나쁜 습관까지 생겼었죠.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서 술을 마시고 파티를 여는 경우가 많아 그가 모아둔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비록 그가 건설 현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는 여전히 돈을 벌 수 있지만 게으른 생활에 익숙해진 그의 사고방식은 이미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건설업을 하면 수익이 높았지만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직업이 없을까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이 되어 미국 사람들은 패션과 뷰티에 점점 더 열광하게 되었는데요. 부자들은 멋져 보이기 위해 돈 쓰는 것을 서슴지 않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헬스 스파 센터도 이로 인해 급속히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딘은 스파에서 일하다 가게 주인 마이클 하트를 알게 됐습니다. 마이클은 딘이 재능 있는 사람이고 그가 타락하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하여 딘에게 나쁜 버릇을 전부 버리라고 하며 그와 같이 일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딘을 설득하였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직업이 신기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서인지 딘은 마이클을 믿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스파에 출근하게 됐습니다. 처음 그는 아무것도 몰라 간단한 제모 작업만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딘은 열심히 노력하여 레이저 제모 전문 작업가가 되었죠. 1995년 스파 주인 마이클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딘은 뉴욕 맨해튼으로 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부과 전문의인 로리 폴리스가 운영하는 스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 매장은 마이클의 매장보다 훨씬 더 컸으며 더욱 중요한 건 그곳의 고객은 전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대부분 손님은 브로드웨이 배우와 할리우드의 스타였습니다. 듣기로는 마돈나도 그곳을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딘은 새로운 직장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 기회가 가득한 뉴욕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스파에서 일해왔으며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딘의 야망을 품게 되어 결국 독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그는 파크 애비뉴에 본인의 병원을 설립하고 값비싼 레이저 장비를 임대했습니다. 처음 그는 레이저 제모 사업만 하여
잘생긴 외모와 노련한 실력으로 사업이 잘 돼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어렵게 끄는 나쁜 습관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흰색 옷을 입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손님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으며 밤이 되기만 하면 디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불법 약물을 흡입했습니다. 그는 직업 때문에 오피오이드 비강 스프레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진통제의 일종으로 코 스프레이로 약을 투여하며 약효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디는 점차 그 약에 집착하게 되었죠. 사실 그는 스파에서 일할 때부터 환자를 마취하고 그 약을 훔친 적이 있었는데요. 복용하는 약이 증가하게 되어 환자의 약만 훔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게 되어 그는 로리 의사의 처방전을 훔쳐 서명을 위조하고 많은 약을 처방했었습니다. 그 약은 2.5ml 한 병에 $100, 한화로 약 13만 원 정도 하는 아주 비싼 약이었는데 디는 하루에 적어도 한 병을 사용했었습니다. 1998년 10월 로리 의사는 누군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하여 수많은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딘을 찾게 됐는데요. 그가 불법 약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딘은 전과가 없었기에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 3년과 해독 의무형만 선고했습니다. 딘은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지출도 많아 저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범행이 들키게 되어 그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임대료가 보다 저렴한 곳으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는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경영 범위도 급하게 확장시켰죠. 레이저 제모에서 레이저 흉터 제거, 레이저 피부 리프팅, 레이저 문신 제거, 또 다양한 스킨케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돈만 주기만 하면 그는 모든 손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딘이 불법 약물을 끊고 진지하게 일하게 되자 얼마 안 돼 딘은 또 많은 고객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딘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또 술과 불법 약물에 빠지게 됐고 더 이상 사업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아둔 돈이 바닥났을 뿐만 아니라 빚도 지게 된 거죠. 할 수 없이 남자친구 그렉 바흐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고 바흐는 딘에게 수천 달러를 여러 번 빌려주었지만 딘은 불법 약물에 중독되어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딘은 또 임대료가 없어 병원을 18번가 근처의 그라머시 파크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당시 딘에게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빚이 생겼으며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클리닉 사업도 예전만큼 좋지 않았으며 또한 그의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외모가 손상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자주 접수되었습니다. 2002년 9월 딘의 클리닉은 이미 세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두 명은 기자인데요. 그들은 딘이 불법 진료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소식을 받아 몰래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를 주목하는데요. 로리 박사의 신고로 딘의 병원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자는 비밀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2002년 10월 6일 뉴욕 포스트의 일면에 그가 당신의 피부를 짓무르게 할 것이다 라는 폭발적인 뉴스가 게재되었습니다. 그 뉴스는 딘에 대한 보도인데요. 딘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고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으며 그는 그냥 제모사였는데 클리닉을 개업한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 그는 급하게 사업을 확장했는데 확장한 사업은 전문적인 의학 배경과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딘의 병원은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않았고 그는 많은 환자의 피부 문제를 악화시켜 합병증까지 일으켰습니다. 뉴스가 보도되자 딘은 면허 없이 영업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뉴욕의 법률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심각하지 않았는데요. 최고 형량은 징역 4년뿐이었습니다. 딘은 5,000달러, 한화로 약 660만 원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체포 당일에 석방됐습니다. 물론 그의 석방 조건은 더 이상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었죠. 소득이 없어진 딘은 50만 불, 한화로 약 6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택을 팔아야만 현재의 공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미 너무 낡은 상태였습니다. 집이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에 대한 약간의 수리가 필요했죠. 수리 비용을 모두 전 남자친구 바흐로부터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변호사를 통하여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보았습니다. 딘은 반년 동안만 교도소에서 지내면 됐죠. 합의 조건 중 하나는 그가 경찰에 협조하여 보험 사기를 한 의사 2명을 체포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아마 딘이 모든 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냥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불법 약물을 끊고 6개월간 감옥에 있으면 되고 감옥에서 석방된 후 합법 사업을 하면 그는 곧 다시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딘은 무모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법원 재판이 끝나기 전에 몰래 맨해튼의 한 아파트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35살의 마리아가 딘을 찾게 됐습니다. 딘은 그녀에게 자신의 성공 사례와 의료 자격증을 보여주며 본인이 마리아의 병을 완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리아는 급히 치료받기 위하여 또 딘이 전문적인 모습에 넘어가 그녀는 딘의 말을 믿고 진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앞서 말씀드린 그녀가 마지막으로 CCTV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마리아의 이메일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마리아는 2003년 4월 13일에 현금을 인출한 후 딘의 진료소를 방문한 후 다시는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뉴욕대 병원의 한 의사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는데요. 그는 4월 13일에 딘이 그에게 전화하여 한 여성 환자가 리도카인을 주사한 뒤 경련과 쇼크가 발생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그는 딘에게 서둘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딘이 환자를 병원 응급실로 보냈는지는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조사하게 된 경찰은 딘이 마리아를 해친 뒤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는 역시 누구도 몰랐습니다. 피해자를 찾지 못하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설령 딘을 체포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딘의 전 남자친구 바흐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딘이 저택을 팔기 직전에 이상한 행동을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딘은 저택이 판매되기 전날에 이상한 시멘트 더미를 차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흐가 우연히 차고에 들어가자 딘은 그에게 욕을 하며 당장 쫓아냈습니다. 바흐는 또 차고에서 썩은 내가 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당시 마침 마리아가 사라진 지 며칠 뒤였습니다. 그의 진술을 듣게 된 경찰은 바로 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그 집은 주인이 바뀌었었는데요. 경찰은 양해를 구한 뒤 저택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월 18일 경찰은 수색 끝에 차고에서 검은색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실종된 마리아가 들어 있었습니다. 딘은 도주하였지만 그를 추적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국 기록을 통해 그가 단기 비자를 갖고 코스타리카행 비행기에 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와 친구들의 이메일을 통해 그의 IP 주소를 확보하였고 그가 코스타리카의 수도인 산호세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경찰보다 더 빨리 딘을 찾아낸 기자도 있었습니다. 딘은 게이바를 자주 다녀 사진 한 장으로 그를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딘의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리조트 주인은 제보를 전했습니다. 그는 신문에 나온 그 사람이 바로 저희 리조트에 있으니 빨리 서둘러서 오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2004년 2월 26일 코스타리카 경찰은 리조트로 출동하였습니다. 그 당시 딘은 호텔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음료를 마시고 있었고 그는 갑자기 나타난 경찰을 보고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저항하지도 않고 아주 침착하게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딘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특급 상해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거나 일반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25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하였습니다. 딘은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의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스타리카와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에 코스타리카 국민의 범인의 인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딘은 자신이 코스타리카 국민이 되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민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그는 이전에 집주인 부부를 찾아 자신을 양자로 입양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그의 국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법에 합당하였지만 판사는 딘이 찾은 집주인 부부가 그보다 어려 그의 입양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보다 나이가 많다는 건 터무니없는 말이죠. 이후 딘은 송환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전부 실패하였습니다. 2005년 5월 딘은 결국 미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증인이나 증거는 없었지만 간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여 딘은 자신이 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알고 유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검찰과의 자백 협상을 통해 1급 폭행죄와 무면허 의료행위 죄를 인정하고 20년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디는 자신의 범행 과정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디는 자신이 의사라고 마리아를 속여 그녀의 병을 완치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003년 4월 13일 그는 마리아를 자신이 몰래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 불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수술대에 누운 후 디는 마취제 리도카인을 그녀의 혀에 주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사에 효과가 없어 딘이 연속하여 여러 번의 주사를 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죠. 만약 전문의였다면 환자가 그 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걸 파악하였을 것이고 알레르기 약을 주사하고 또 제때 응급실로 보내 구조하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딘은 전문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경련을 일으켜 쇼크에 빠진 것을 보고 매우 당황하였고 긴장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의사 친구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책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에게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디는 몰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경찰에 발각될까봐 결국 마리아를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경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리아의 심박이 멈추었을 때 그는 검은색 여행 가방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몸집이 작았기 때문에 그녀를 여행 가방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디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행 가방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 그는 마리아를 저택의 차고에 묻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은 마리아가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후 여행 가방에 넣어졌을 때 그녀는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03년 9월 디는 집을 팔고 미국을 떠났습니다. 그는 45만 달러, 한화로 약 6억 원의 집을 팔았습니다. 딘이 바흐에게 9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2천만 원의 돈을 빌렸지만 한화로 약 1318만 원만 갚았습니다. 그 외의 빚도 딘은 일부만 갚았습니다. 그는 코스타리카에 도착한 후에도 숨어서 살지 않았으며 집을 판 돈으로 고급 리조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고 체포되기 전까지도 술집과 유흥주점을 자주 드나들었었죠. 딘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사실 아티카 교도소에서 17년만을 복역하였습니다. 그는 행상이 양호하여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있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글을 쓰는데 보냈고 출소 후 그는 식료품점에서 수리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2022년 디는 ABC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의사가 아니며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치료하기 전날 밤 그는 술을 많이 마시고 불법 약물을 다량 투여하여 그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 진료 때 제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거요. 그녀는 매우 불편해했어요. 치료 과정은 길었어요. 저는 너무 많은 마취제를 사용했어요. 인터뷰 도중 디는 처음으로 마리아의 가족에게도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이 생각나요. 그리고 제가 왜 겁쟁이처럼 행동했었는지요. 그녀는 정말 관대했어요. 저는 그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그녀가 저를 탈바꿈하도록 하고 있고 제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지른 악행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는 것 뿐입니다. 디는 법적 처벌을 받고 공개 사과를 했지만 마리아의 가족이 딸을 잃은 고통이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딘이 마리아가 사고를 당하기 전 7년 전부터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만사항을 호소했지만 그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기껏 해봤자 위치를 바꾸는 것이었고 계속해서 병원을 운영했었죠. 간단한 레이저 제모는 괜찮았지만 복잡한 레이저 시술은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의사가 시술해야 합니다. D는 의사 자격 없이 7년 동안 무면허로 사람들을 치료해 왔다는 건 정부의 감독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뷰티 클리닉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움을 좋아하지만 이에 반드시 신중함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아름다운 사장님이 잔혹한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하반신에 옷이 벗겨져 있었고 목에는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놀랍게도 이미 결혼한 피해자가 생전에 무려 80명이 넘는 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애인은 전부 범인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새벽
중국 장시성 간저우시 낭캉구 경찰은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강윤르가 본인이 운영하던 의류 가게에서 참변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되어 가게로 갔지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 바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진술을 통해 강윤루가 5년 전 결혼한 후 밤에는 의류가게 2층에서 거주하고 낮에는 1층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만 아이를 데리고 강윤루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강윤루의 휴대폰과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남편은 경찰에 빠른 조사를 간청했습니다. 경찰이 윈루 패션 의류가게에 도착한 후 그곳을 봉쇄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2층 침실 침대에서 발견됐는데 하반신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목에는 명확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강윤루는 목졸림으로 인해 질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진 시간은 전날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강윤루는 숨지게 된 후 몹쓸 짓을 당했는데 몸에서는 남성의 체액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강윤루를 해친 후 그녀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후 범인은 그녀의 핸드폰과 액세서리를 가져갔습니다. 범행 동기는 돈일 가능성이 높았고 즉흥적으로 관계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장을 꼼꼼히 조사하던 중 경찰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과 침실이 모두 2층에 있었고 침실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침실 문 앞에는 붉은색 비닐봉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 8,000위안, 하나로 약 151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왜 8,000위안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범행 동기를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강윤루의 옷과 화장품과 함께 콘돔 2케이스가 놓여 있었는데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사용한 콘돔 포장지는 탁자에 있던 콘돔과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강윤루에게 몹쓸 짓을 할 때 콘돔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의 DNA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1층 조사에서 경찰은 강윤루 남편의 구두 자국과 다른 의심스러운 구두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두 자국은 1층에서 2층까지 이어졌고 계단에서 끌려간 흔적도 발견되었는데 강윤루가 1층에서 피해를 당한 후 범인에게 2층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두 가지 발견을 종합해 볼 때 범인은 혼자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범인이 2명이었다면 현장에는 구두 자국이 하나만 남아 있을 리가 없고 강윤루를 2층으로 옮길 때 두 사람이 들고 가면 되어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범인의 구두 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팀은 자국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범인은 키 170cm 정도의 20, 30대 남성으로 마른 체형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강윤루의 손톱 밑과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같은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윤루의 목에서는 다른 남성의 DNA가 나왔습니다. 즉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증거는 한 명의 범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또 다른 남성의 DNA가 나타난 걸까요? 경찰은 수사가 막막해지면서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의류가게 주변 이웃들을 방문하여 사건 당일 밤의 상황을 최대한 재구성했습니다. 강윤루의 가게는 평상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날 밤은 8시 30분도 되기 전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현장에는 문과 창문이 파손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지인이거나 아니면 범인이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몰래 가게에 들어가 숨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술팀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의류 가게에서 컴퓨터를 발견했는데 연결된 모든 전원 케이블이 뽑혀 있었습니다. 그럼 컴퓨터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에 경찰은 의심을 끌게 됐습니다. 경찰은 컴퓨터 기록을 복구하여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윤루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한 결과 강윤루의 이성 친구가 무려 7, 80명이나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간저우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강윤루와의 채팅 기록은 매우 친밀했고 돈 거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성 친구들 중에서 제천대성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강윤로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녀에게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강윤로가 이성과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며 제천대성을 주목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강윤로의 의류 가게는 옷만 파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에서 몸도 같이 팔았는데 남자들은 강윤루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인의 신원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제천대성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남자의 실제 이름은 왕싱이였습니다. 그는 간저우시의 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키, 체격, 나이 모두가 경찰의 몽타주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왕싱이를 소환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싱이는 강윤루가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그냥 그녀에게 겁주기 위해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왕싱이는 경찰에게 강윤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맞지만 그 관계가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질투로 강윤루가 다른 남자들과 얽히는 것을 원치 않아 강윤루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경찰은 왕싱이의 목에 새로 생긴 듯한 상처 2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강윤루의 손톱 밑에서 남성의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던 것을 떠올리며 그의 목에 있는 상처가 강윤루에게 긁힌 상처로 의심하고 그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왕싱이에게 목에 있는 상처에 대해 물었습니다. 왕싱이는 이틀 전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가 긁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심을 풀지 못한 경찰은 왕싱이의 DNA를 채취하여 강윤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비교 결과 왕싱이의 DNA는 강윤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를 왕싱이의 DNA와 비교했지만 역시 일치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왕싱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강윤루의 살인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범인이 그가 아니라면 누구일까요? 바로 그때 왕싱이는 경찰에게 중요한 인물인 장유엔 카이라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왕싱이는 장유엔 카이도 강윤루의 애인 중 한 명이라며 강윤루가 장유엔 카이에게 매우 잘해주었고 그의 요구라면 거의 다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강윤루가 장유엔 카이에게만 특별하게 대해주어 왕싱이의 불만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윤루에게 장유엔 카이를 떠나라고 위협하게 됐습니다. 그는 또 장유엔 카이가 도박꾼이며 강윤루에게 자주 돈을 빌려 몇 달 동안 강윤루는 그에게 10,000위안 이상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싱이는 장유엔 카이가 돈 때문에 강윤루를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왕싱이가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장유엔 카이를 찾아갔습니다. 조사 결과 장유엔 카이는 난캉구 공장의 노동자였고 171cm의 키에 체격은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도 경찰이 만든 몽타주와 매우 일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장유엔 카이를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장유엔 카이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밤에 본인이 공장 기숙사에서 샤워했다며 강윤루를 찾아갈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같은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과 공장 경비원이 자신을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는 사건 당일 저녁 7시경 강윤루와 몇 분 동안 통화를 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찰이 장유엔 카이가 언급한 경비원과 같은 기숙사에 있는 동료들을 방문하여 신문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장유엔 카이가 저녁 7시경에 샤워실로 들어가 저녁 9시경에 나왔다고 말했고 같은 기숙사에 있는 동료는 장유엔 카이가 밤 10시 30분쯤에 기숙사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장유엔 카이는 총 2시간 이상 샤워를 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샤워를 했을까요? 이상하다 싶은 경찰은 샤워실로 들어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샤워실에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을 통해 나가면 바로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20분 정도 걸어가면 강윤루의 의류가게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장유엔 카이가 샤워를 한다는 핑계로 이 문을 통해 빠져나가 강윤루의 의류가게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경찰은 다시 장유엔 카이를 찾아가 그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장유엔 카이의 DNA가 강윤루의 목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장유엔 카이의 혐의는 더욱 커져갔는데 장유엔 카이는 끝까지 본인이 강윤루를 해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밤에 강윤루를 찾아간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강윤루는 그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는데 마침 샤워를 하려던 그는 강윤루의 목소리에 욕정이 생겨 샤워실의 작은 문으로 빠져나가 강윤루의 의류가게로 갔습니다. 강윤루를 만난 장유엔 카이는 먼저 월급을 받으면 꼭 돈을 갚겠다고 그녀를 달래며 지금은 돈이 없지만 강윤루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강윤루는 화를 내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장유엔 카이는 결국 강윤루와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장유엔 카이는 떠나기 전에 강윤루의 목을 만져 그의 DNA가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짓말을 한 건 형사사건에 연루될까봐 두려워서였다고 변명했습니다. 장유엔 카이의 진술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유엔 카이를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를 시간과 동기가 있었고 강인루의 몸에서도 그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장유엔 카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없어 경찰은 일단 장유엔 카이를 풀어주었지만 그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은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경찰은 계속 무시해왔던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강윤루의 남편이었는데 그는 아내 강윤루가 참변을 당했는데 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슬픔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강윤루의 남편이 범인일까요? 아내에게 그렇게 많은 남자가 있었으니 남편으로서 용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 그는 질투 때문에 강윤루를 해친 것일까요? 경찰은 강윤루의 남편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의 부모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저녁 아들이 잠시 외출했다가 밤 10시경에 집으로 돌아와 계속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즉 강윤루의 남편도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경찰은 CCTV를 조사한 결과 그가 사건 당일 밤에 강윤루의 의류가게 방향으로 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곧 강윤루의 남편을 소환했습니다. 강윤루의 남편은 경찰에게 지난달 강윤루가 임신했지만 본인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아직 이혼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윤루가 임신하여 그는 절대로 그녀를 해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만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강인루의 남편은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건 당일 밤에 사설탐정과 함께 강인루의 의류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설탐정에게 강인루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곧 경찰은 사설탐정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했는데 사설탐정은 강윤루의 남편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여 그날 밤 본인과 의류가게에 갔었다고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게 앞에서 잠깐 들여다보고 바로 떠났습니다. 물론 증인이 있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강윤루의 남편의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비교한 결과 강윤루 남편의 DNA는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아 그의 혐의도 풀렸습니다. 이렇게 수사는 다시 한번 막히게 되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있는 2명의 용의자는 전부 혐의에서 풀렸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장유엔 카이는 여전히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장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여 의류 가게의 1층과 2층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조사에서 그들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창고 외부의 발코니에서 사용한 콘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콘돔을 기술팀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날 밤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콘돔에서는 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남성의 DNA는 강인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담배꽁초의 DNA와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번 증거 발견은 경찰에게 사건 해결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범인은 이 DNA와 일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동시에 이 결과는 장유엔 카이가 강인루의 목에 키스만 했을 뿐
그녀에게 폭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콘돔을 사용한 남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마을에서 범인의 특징, 즉 나이, 키, 체격에 부합하는 20대 남성 56명의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장화라는 남자가 경찰의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DNA는 콘돔에서 발견된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을 바탕으로 경찰은 즉시 장화의 행적을 파악하고 그를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추궁에 장화는 결국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장이엔 카이에 대한 혐의는 결국 배제되었습니다. 그는 강윤루를 해친 범인이 아니었고 단지 강윤루와 관계를 나누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건 범인 장화는 강윤루를 전혀 알지 못했고 강윤루를 해친 이유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강윤루가 자신의 3,000위안, 약 56만 원을 훔친 것으로 의심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장화는 난캉구 출신으로 2010년 7월에 대학교를 갓 졸업한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외지에서 일하다가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 난캉구로 돌아온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10일 전쯤 장화는 마을버스를 타게 됐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에는 그가 힘들게 모은 3,000위안이 들어있었습니다. 장화는 당시 버스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장화는 돈을 잃은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침묵에 빠진 거였습니다. 10일 후인 11일 17일 저녁 8시경 장화는 마을을 돌아다니다 강윤루의 의류가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카운터에 있는 강윤루가 버스에서 자신의 돈을 훔쳤던 여성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는 잠깐 망설이다 가게를 떠났습니다. 가게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화는 집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장화는 복수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다시 강인루의 가게로 돌아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강인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게로 들어온 그는 먼저 강인루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 문이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그녀를 두고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강인루는 앉아서 크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장하의 머릿속에는 복수뿐이었습니다. 그는 강인루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강인루가 그의 귀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상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온통 자신이 사람을 해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만 생각했습니다. 긴장하게 된 장화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숨진 강윤루를 2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처음 그는 그녀를 숨기려고 했지만 몸이 너무 지쳐 그녀를 그냥 침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후 장화는 침대 옆 옷장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다가 우연히 침실 탁자 위에 있는 콘돔을 발견했습니다. 분이 아직 전부 풀리지 않은 그는 콘돔을 착용하여 강인루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콘돔을 벗어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마침 발코니에 떨어졌습니다. 장화는 빨리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강인루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와 휴대폰을 챙겨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컴퓨터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전원 케이블을 뽑은 후 불편하다 느껴져 포기했습니다. 사실 그는 침실에 있던 8,000위안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장화는 범행 과정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그와 함께 범죄 현장을 다시 찾아 범행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증거와 자백이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결국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는 판결 결과를 알게 된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장화의 범행 동기는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측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숨진 강인루를 모욕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강인루의 어지러운 사생활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바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인 건 사건이 결국은 해결됐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